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중단원의 두 번째 주제인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갔던 아감 파천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언제까지나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머무를 수 없었겠죠. 그리고 독립협회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고종은 1년 만에 97년에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고종은 큰 변화를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변화는 고종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개화파 관리나 민중들에 의한 개혁이 아닌 고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혁과 자강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게 고종이 생각한 큰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조선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97년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대한제국, 즉 황제의 나라로 조선의 지위를 승격시켰다는 의미예요. 자, 황제의 나라는 명명백백한 독립국이죠. 이제 외세의 침략과 영향을 받지 않는 당당한 독립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독립성을 드높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국호의 변화를 고종이 꾀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의 나라로 지위를 승격시켰으면 그에 맞게 이에 따른 명칭들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 방금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다고 했었죠. 자, 이제 국가 수장의 명칭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기존의 왕, 임금이라고 불렸다면 이제 대한제국에서는 고종이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변한 게 있는데요. 자, 연호를 새로 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을미개혁을 시점으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 고종이 황제로서 즉위를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연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97년에 사용하게 되는 연호가 광무라는 연호입니다. 그래서 97년을 시작으로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이렇게 해를 세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황제의 지위에 맞는, 황제국의 지위에 맞는 명칭들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본문을 보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해 황제의 지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1895년에 사망한 민비가 명성황후로 승격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고종이 왕이 아닌 황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그 아내 역시 황후로 승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해 자주 독립성을 국내외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액션들은 조선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과 러시아와 열강들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고종 최대의 노력이었습니다. 자, 조선이 대한제국, 즉 황제국이 되어서 나타난 변화가 오른쪽에 좀 더 나와 있네요. 자,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고종이 입고 있는 색깔이 무슨 색이죠? 금색, 즉 황색입니다. 그런데 제후국으로서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면 이 색깔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색은 황제의 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선의 왕이 입었던 골룡포가 빨간색이었던 것은 우리가 황제의 지위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옷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종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색을 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또한 그 아래에도 나와 있는데요. 황궁우와 황구단입니다. 자, 황구단은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황궁우는 그 부속 건물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조선은 농경국가였죠. 농경국가의 특징은 하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늘이 날씨를 결정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로부터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들이 좀 발달을 해왔는데요. 이 제천의식이 조선 초 7대 왕이었던 세조 때를 끝으로 거의 지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천의식도 하늘의 천자, 황제만이 지낼 수 있다 해서 조선에서 이제 좀 논쟁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거의 조선시대 때는 제천행사, 제사의식을 지내지 않았는데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구단을 지어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낸 뒤 고종은 진정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종은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자, 이 대한국 국제에는 대한제국이라는 국가의 성격과 고종의 권한들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반포가 되었고요. 대한제국의 국가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성격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헌법에는 그 국가가 어떤 운영 원리로 운영되어지는 나라인지, 그 국가 통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본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국민 주권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즉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는 민주주의고 국가의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다, 국민에게 가 있다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국 국제는 어떤 정치 체제와 국가 권력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규정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조입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대한제국은 황제의 국가로서 자주 독립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명시하고 있죠. 2조, 3조, 6조를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절대 변하지 않는 전제정치이다. 전제정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제정치라는 것은 전제군주, 즉 지배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전제정치, 전제군주제라고 합니다. 이때 대한제국의 지배자는 누구죠? 네, 황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황제가 중심이 돼서 제한 없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 전제정치를 대한국 국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있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황제의 권력 강화를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강한 황제는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6조를 보면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해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인 입법권을 황제가 가지고 있다고 규정을 한 건데요. 이 전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한국 국제에는 입법권 외에도 황제에게 군통수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리, 입법권, 방금 설명했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행정권, 법을 집행하고 대한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사법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외교권, 외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황제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야말로 황제 자신이 모든 권력을 부여쥐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대한제국이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자주 독립국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고종 황제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본인에게 부여한다고 대한국 국제에 써놓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래에 있는 활동지를 채울 수가 있겠죠. 1번 대한국 국제에 나타난 황제의 권한은 무엇을 쓰면 될까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쓰면 되겠죠. 군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이 모두 황제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한제국이 추구한 정치 형태를 말해보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을 표방하고 있다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를 표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국민에게 주권이 가 있다고 대한민국은, 우리 지금은 규정을 하고 있다면 대한제국에서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 누구에게 가 있다? 네, 황제에게 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죠. 그래서 황제권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에는 황제의 권리는 이거이다. 이렇게 황제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만 있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근대화를 이루고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권력이 이제 다수에게 돌아가고 국민의 역할을 규정을 했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국 국제는 좀 정치 근대화를 이루고 좀 더 나아간 헌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 권한을 모두 자신이 부여쥐고 진정한 개혁을 추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잔뜩 쥐고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고종이 어떤 개혁을 행했는지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기에 이루어진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광무연간에 이루어진 개혁이라는 뜻이죠. 광무개혁은 1897년부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4년까지 진행된 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의 원칙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광무개혁의 원칙은 구본신참입니다. 구본신참의 뜻을 볼까요? 옛 구자를 써서 옛 것을 기본으로 삼고 신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 것을 참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옛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존에 있었던 기본 제도나 사상은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 즉 대한제국이 부족한 과학기술이나 서양 기술을 참고한다는 뜻이겠죠.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내용 아니던가요? 동도서기 혹시 기억하세요? 동도서기 보시면 동양의 제도와 사상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1880년대 개화 사상이었죠. 이 동도서기와 사실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이루어진 광무개혁 역시 정치나 사상면의 변화보다는 서양의 발달한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공업이나 군대 부분을 개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광무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광무개혁은 군대의 개혁이 일단 나타납니다. 그동안 과보개혁과 을미개혁 등을 거치면서 한 번도 군대와 관련된 개혁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고종이 자신이 중심이 돼서 군 통수권을 쥐고 대한제국의 군제를 바꿔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좀 경제면에서의 개혁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게 돼요. 일단은 먼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대한제국의 군제개혁 부분입니다. 자, 아까 대한국 국제에서 황제가 군통수권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통수권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자, 고종은 원수부라는 군통수기관을 만들고 이 원수부가 황제의 직속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원수부를 통해서 군대를 장악하고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수부를 통해서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한제국의 6해군을 모두 통솔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또한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을 지키는 진위대를 개편하여 이들의 병력을 증강합니다. 자, 이를 통해 군제 개혁을 통해 이전보다 대한제국은 좀 더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경제면의 개혁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방금 공부한 군제 개혁만 봐도 군력이 증강되었습니다. 더 많은 군인들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이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겠죠. 굉장히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개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종은 학교나 공장 등을 세우면서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도 많은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면 민중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려면 백성들이 각자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재산에 따라 세금을 정당하게 징수를 해야 해요. 그러려면 백성들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토지입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이지만 이때는 토지가 백성들의 재산 정도를 이제 결정하는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각자 얼마만큼의 토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양전 지계 사업이라고 해요. 자, 양은 헤아릴 양자를 쓰고요. 전은 밭전자를 쓰죠. 그래서 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토지를 이 기간에 조사하고요. 자, 그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 확인서가 바로 지계입니다. 그래서 양전지계 사업이라 함은 대한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각자 얼마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산 정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세금을 매겨서 재정을 충당하고 이 재정으로 여러 개혁을 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양전지계 사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자, 두 번째로 대한제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종은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합니다. 상공업을 발달시킨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식산흥업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예전과 다르게 농경을 발달시키는 것만으로는 대한제국이 강해지기가 어려워요.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을 통해 대한제국의 자본이 형성되어야 대한제국이 외국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고종은 기업과 공장들에게 여러 혜택을 줍니다. 세금 혜택도 주고요. 기술자를 지원하면서 대한제국만의 공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하게 돼요. 자, 이 시기에 섬유공장도 만들어지고요. 광업회사 등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시기 조선은 아직 기술자가 굉장히 부족하죠. 뭔가 공장과 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기술자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들도 많이 세우게 돼요. 기술학교 등도 고종이 설립을 합니다. 자, 아까 방금 기술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시기 많은 학교가 정부의 지원하에 생기게 돼요. 자, 교육면에서 나타난 변화예요. 기술학교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외국어학교라든가 실업학교 등이 세워지면서 근대화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광무 정권이 행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광무개혁은 다양한 부분에서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광무개혁은 1897년부터 1904년까지 채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혁이지만 정말 다방면의 성과를 보게 된 개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광무개혁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 고종이 추진했던 정말 최후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무개혁의 한계로 이야기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고종이 기존의 제도는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점입니다. 여전히 왕 중심,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를 지향을 했고요. 계속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죠. 정치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립협회가 이를 시도하려고 했었죠. 민권을 보장하고 국민 참정권을 획득하려고 했으나 독립협회가 해산을 하면서 그 구심점을 잃게 되죠. 자, 광무개혁은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정치의 근대화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장애물이 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광무개혁으로 매세히 간섭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광무개혁은 1904년에 중단이 되고요. 이 기점이 러일 전쟁이 일어난 기점으로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가 되고 1910년에는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죠. 자, 이러한 상황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중단원 3단원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신문물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